1749년 인천 제물포 한 평범한 어부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정석달은 그날도 바다로 나가 생선을 잡아야 했습니다. 양반 가문의 후손이라는 자존심만 남았을 뿐 현실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고작이었던 집안이었죠. 아이의 이름은 정우겸입니다. 그는 차남으로 태어나 형과 함께 자랐는데 어린 시절 그에게 주어진 미래는 아버지처럼 생선 장수가 되거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정우겸의 가문은 오대조 정시창이 인조 때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 생활을 한 것 외에는 더 이상 관직에 나간 인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 그게 정우겸 가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757년 8살 소년 정우겸에게 상상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석달과 같은 학렬인 정치달의 부인이 자신을 양자로 삼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정치달은 정우겸의 친가 먼 친척으로 아저씨뻘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부인이 바로 영조의 9째 딸 화완옹주였습니다. 영조의 딸. 왕실의 옹주가 자신을 양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정치달은 1749년에 화완옹주와 결혼하였으나 자식 없이 살다가 1757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딸 하나를 낳았지만 생후 5개월 만에 죽었고 딸이 죽은 지 한 달도 못 되어 남편마저 25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던 것이죠. 홀로 남은 화완옹주. 그녀는 청산과부가 되어 아버지 영조의 배려로 궁궐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1764년 화완옹주는 16살이 된 정우겸을 정식으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부의 아들에서 영조의 외손자가 된 것입니다. 위키백과 기록에 따르면 정우겸이 양자가 되자 그를 비롯하여 생부와 생가 쪽 식구들의 형편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가족이 갑자기 왕실과 연결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것이죠. 정우겸은 자유로이 궁중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서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은 그가 일찍부터 영특하고 언변에 능하여 양 외할아버지인 영조의 총애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록에는 정우겸을 요망스러운 인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그의 머리가 매우 비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평민 출신의 소년이 왕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한 머리로 빠르게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소년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1764년 16살이 된 정우겸의 출세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에 따르면 그는 영조의 총애를 받아 16세로 장원봉사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10대 중반의 관직에 오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그의 상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766년에 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고 1767년에는 수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768년 19살의 나이에 승정원 좌승지에 올랐습니다. 위키백과 기록에 따르면 19세의 어린 나이에 당상관으로 진급한 것은 화완옹주의 후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우겸 본인의 비상한 머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승진은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769년 20살의 정우겸은 병조참판에 올랐습니다. 병조참판은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리였죠.
20살에 6조의 실권자가 된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에는 성격이 매우 교활하고 간사하였으며 영조의 총애를 바탕으로 당시 세도가였던 홍인환과 더불어 국정을 좌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홍인환입니다. 홍인환은 해경궁 홍씨의 삼촌으로 당시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노론 외척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나무위키 자료에 따르면 영조시대 마지막 3년은 사실상 홍인환과 정우겸 두 사람이 주물렀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정우겸의 양부 쪽 가게는 탕평단계 소론이었지만 그는 노론 외척당에 가담하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권력의 중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우겸은 홍인환과 결탁하여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영조는 이미 노쇠하여 국정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틈을 타서 두 사람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손 이산,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1762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후 세손 이산은 영조의 후계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영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세손에게 김상로는 너의 원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손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정우겸에게 세손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신보다 3살 어린 동년배 왕조. 언젠가 왕이 될 사람. 그리고 혹시 모를 자신의 경쟁자. 나무위키 자료에 따르면 한때 화완홍주가 세손 이산을 제거하고 정우겸을 임금으로 추대한다는 날조된 루머가 시장에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만큼 정우겸이 세손과 경쟁심을 가졌다는 방증이었죠. 1775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조가 너무 늙어 국정을 돌보기 어렵게 되자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대리청정, 즉 세손이 왕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겸과 홍인환에게 이것은 위기였습니다. 세손이 대리청정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권력은 끝장나는 것이었죠. 그들은 필사적으로 대리청정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우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775년 세손의 대리청정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우겸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세손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민 종문화대백 과사전에 따르면 정우겸은 홍인환, 김기주 등과 결탁하여 세손의 대리청정을 극력 반대하였으며 동궁에 사람을 비밀리에 보내어 세손의 언동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감시. 정우겸은 세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정조가 세손 시절 작성한 조영각 일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자료에서 인용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나는 홀로 고립된 처지인지라 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감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머리를 숙여가며 애써가며 명을 들었으니 그 당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옳다 해야 했고 또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좋다 해야 했다. 세손은 정우겸과 홍인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흉들이 하수인들을 널리 심어놓고 밤낮주로 나의 동정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를 염탐하여 위협할 빌미를 삼았다. 내가 글을 써서 책상 위에 놓아두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살펴본 뒤에 정우겸에게 보고하고 훗날 공격할 단서로 삼았다. 위키백과 자료에 따르면 정우겸은 유언비어를 퍼뜨려 세손의 비행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세손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죠. 왜 정우겸은 이렇게까지 세손을 미워했을까요? 한국여성사학회 논문에 따르면 정우겸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었고 훗날 정조가 되는 왕세손의 대리청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의 일원이었기에 그 아들인 세손이 왕이 되면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775년 12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조가 대리청정의 명령을 내리려 하자 홍인환이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나무위키 기록에 따르면 홍인환은 영조가 전교를 쓰라는 명령을 내리자 승지 앞을 막아서며 어명을 듣지 못하게 하는 등 문자 그대로 처절하리만치 정조의 승계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홍인환은 영조 앞에서 말했습니다. 동궁께서는 소론과 노론을 알 필요가 없으며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의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른바 삼불필지설입니다. 세손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죠. 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한참 동안 흥겨 울다가 기둥을 두드리며 경들은 우선 물러가 있거라 하였습니다. 늙은 영조는 신하들의 횡포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결국 세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776년 1월 30일 대리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우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사직 심상훈을 내세워 상소를 올리게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자료에 따르면 1776년 2월에 이루어진 심상훈의 상소는 홍구경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홍구경은 세손을 보호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홍구경을 제거하면 세손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실패했습니다. 서명선이 역탄핵 상소를 올려 심상훈을 논박했고 오히려 심상훈이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정우겸의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776년 3월 10일 영조가 81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세손 이산이 정조로 즉위했습니다. 정우겸에게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1776년 3월 10일 정조는 경희궁 숭정문에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즉위하자마자 선언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는 즉위교서에서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며 종통도 중하지만 아버지의 은혜 또한 끊을 수 없는 것으로 그에 대해 보답하는 도리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은 정우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민종문화대백 과사전에 따르면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곧 규장각을 설치해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한편 그의 즉위를 방해했던 정우겸, 홍인환, 홍상간, 윤양로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숙청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조는 홍구경을 특별히 발탁하여 동부승지로 삼았다가 다시 도승지로 올렸고 임금의 호의를 위한 수기소를 설치하여 홍구경을 수기대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3사의 신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겸과 홍인환을 탄핵하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위키백과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즉위년 영조 때에 당열을 맺고 권세를 농간하였으며 국법을 멸시하여 온 세상을 교란시키는 짓을 하였고 임금에게 모함과 회방하는 말 등을 떠벌려서 적궁을 동요시키려 하였다는 죄를 들어 정우겸을 경원부로 귀양 보냈습니다. 경원부는 함경도 최북단의 유배지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 곳, 가장 추운 곳, 그곳으로 정우겸은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1776년 5월 3일 위리안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위리안치는 유배된 중죄인을 가둔 가옥 둘레에 가시울타리를 쳐서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에 설명된 천극이 바로 이것이었죠. 정우겸은
가시울타리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신하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정우겸을 죽이라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정조는 망설였습니다. 정조실록 7월 5일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시임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매양 처분을 하려고 하면서도 오직 자군께서 불안해하실까 싶어 이제까지 지체하고 실현하지 못했었다. 자궁은 정순왕후를 가리킵니다. 정조는 정순왕후의 반응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이렇게 교시했습니다. 사사로운 은혜가 비록 강하더라도 왕법은 지극히 엄하니 조정의 탄핵을 끝내 굽힐 수 없으며 대간의 상소가 여러 날 계속되는데 어찌 반드시 내가 불안할 것을 돌아보아 국가의 채통을 손상시키겠는가. 왕법이 사정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1776년 7월 5일 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금도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인한과 경원부에 위리안치된 죄인 정우겸에게 사사한다. 사사, 즉 사약을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의정 김양택이 물었습니다. 홍인한이 죄악에 있어서는 사사하는 율은 너무 가볍습니다. 정조가 답했습니다. 홍인한이 비록 흉악한 역적이기는 하지만 명색이 대관인데 사사하는 이외에 다시 무슨 율로 처벌하겠는가. 대신들은 차명을 요구했지만 정조는 사사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경원부의 위리안치 집으로 사약이 도착했습니다. 정우겸은 28살이었습니다. 어부의 아들에서 시작해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던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8월 28일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렸습니다. 위키백과 자료에 따르면 역적을 법적인 영조의 양외손 자격으로 둘 수 없다는 정조의 명령으로 정우겸은 양모 화완홍주와 강제 파양되었습니다. 죽어서도 화완홍주의 아들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화완홍주는 옹주의 호를 삭탈당하고 서인으로 강등되어 정치달의 철하는 뜻의 정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생부 정석달도 유배되었습니다. 정우겸의 가족 전체가 역적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정우겸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야망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조실록에는 정우겸의 평소 품행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위키백과 자료에 따르면 품행이 거만하고 예의가 없었으며 막대한 재산을 착복하여 전횡을 일삼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튜브 자료에 따르면 정우겸은 정감록을 신봉했다고 전해집니다. 정감록. 조선 멸망 후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예언서였습니다. 정우겸은 정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병 집단을 조직했습니다. 블로그 자료에 따르면 그가 조직한 사병인 박초는 단순한 사병 집단이 아니라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규모나 훈련 수준 면에서 볼 때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우겸은 정말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나무위키 자료에 따르면 한때 화완홍주가 세손 이산을 제거하고 정우겸을 임금으로 추대한다는 날조된 루머가 유포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현세자, 임평대군, 숭선군 등의 배다른 형제들에게 이미 남자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루머가 나돌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정우겸의 권력이 막강했다는 뜻이니까요. 정조가 세손 시절 작성한 조영각 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정우겸과 홍인하는 서로 잘 맞지 않았지만 나를 원망하는 마음은
두역이 똑같았다. 이 무리들의 심사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나를 배척하고 나를 무고하고 나를 위태롭게 만들고 나를 핍박할까 고민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세손 시절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언제 폐위될지 모르는 불안. 조영각 일기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끝내 나를 보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는 상황을 후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간신히 기억해내어 기록하려는 것이다. 정조는 자신이 언젠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죽더라도 후세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정조실록 즉위년 6월 23일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정우겸과 홍인환의 수하였던 윤학연, 홍지애 등을 친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벗지 못하고 자는 수가 또한 몇 달인지를 알 수 없었으니 적응의 고립과 위태함이 어떠했고 국가 사세의 갓난함이 어떠했겠는가. 정조는 세손 시절 몇 달 동안 옷을 벗지 못하고 잤습니다.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홍구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구명에 있어서는 궁료로 있을 때부터 임금의 몸을 보호해와 한 손으로 하늘을 떠받치는 공로가 있었으니 무릇 이 사람을 해치려는 흉계를 하는 사람은 곧 우익을 제거해 버리려는 흉심이 있는 것이다. 홍구명이 없었다면 정조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우겸과 홍인환이 정조를 죽이거나 폐위시켰을 것이기 때문이죠. 위키백과 자료에 따르면 정조는 여러 건의 암살 시도를 겪었습니다. 1776년 7월 28일 궁궐에 도둑이 들어 사방을 수색하게 한 사건. 1776년 8월 11일 은전군을 추대하여 반정을 꾀하려던 일당을 처벌한 사건. 무녀의 신통력을 빌려 정조를 제거하려 했던 사건. 홍상범의 사촌 홍상길의 정조 암살 계획.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정우겸과 홍인환이 있었습니다. 정조에게 정우겸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정우겸을 제거한 것입니다. 1776년 7월 5일 밤 함경도 경원부의 위리안치 집에 사약이 도착했습니다. 정우겸은 28살이었습니다. 불과 12년 전 16살에 화완홍주의 양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던 그 소년. 4년 만에 병조 참판까지 올라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그 젊은 권력자. 정조의 대리청정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그 야심가. 이제 그는 가시울타리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원망했을까요? 역사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겸이 사사된 후 그의 양모 화완홍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키백과 자료에 따르면 3사의 대신들은 화완홍주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정조는 화완홍주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왜였을까요? 화완홍주는 정조의 고모였습니다. 영조의 딸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무리 원수라 해도 왕실의 혈육을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여성사학회 논문에 따르면 화완홍주는 처음에는 강화도 교동에, 나중에는 육지인 경기도 파주로 유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신들의 처벌 요구가 있었지만 정조는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1799년 3월 정조는 화완홍주의 죄를 용서하라는 하교를 내렸습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신년 1776년 이후
24년 동안 이 대궐에 와서 이날을 지날 때마다 어느 것을 보든지 부모님을 추모하는 생각이 솟구쳐 올라 어떻게 억누를 수가 없다. 병신년의 처부는 바로 선왕의 뜻을 밝힌 것이었고 오늘 용서에 석방하려고 하는 것도 선왕의 뜻을 받들어 하는 것이다. 정조는 화완옹주를 용서했습니다. 23년 만이었습니다. 화완옹주는 석방되어 궁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1808년 5월 화완옹주가 죽었습니다. 순조실록에는 정치달의 처가 죽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정처, 즉 정치달의 처로만 불렸던 것이죠. 위키백과 자료에 따르면 왕가의 전통상 졸기가 없고 무덤이 경기도 파주 유배지 인근이었던 것으로 보아 죽을 당시 죄를 완전히 벗지는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화완옹주는 옹주로 태어나 옹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정치달의 처로 죽었습니다. 양자 정우겸을 잘못 선택한 대가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조 때인 1806년 세도 정치의 중심 김조순이 화완옹주 탄핵과 관련하여 역적으로 다시 한번 정우겸을 단죄했습니다. 정우겸은 죽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역적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1908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키백과 자료에 따르면 융희 2년 내각총리 대신 이완용과 법부 대신 조중웅 등의 건의로 정우겸이 복권되었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이 역적 정우겸을 복권시킨 것입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권력을 탐하다 역적이 된 정우겸을 복권시킨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었다니. 역사의 장난이었을까요? 정우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전되었습니다. 역적의 무덤은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죠. 1749년에 태어나 1776년에 죽은 정우겸. 평민에서 시작해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역적이 되어 28세에 생을 마감한 남자. 그의 인생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권력의 덧없음, 야망의 위험성, 잘못된 선택의 대가. 정우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정우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정우겸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배유한의 역사 동화 창경궁 동무에는 정조와 정우겸의 아름다울 수 있었던 우정이 어떻게 어긋났는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위키백과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장면에 정우겸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인상적이라고 하죠. 정조와 정우겸은 동년배였습니다. 정조는 1752년생, 정우겸은 1749년생으로 겨우 3살 차이였습니다. 만약 정치적 대립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정우겸은 노론의 사주가 아닌 순수 본인의 의지로 세손을 적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나무위키 자료에 따르면 유배 가기 직전 그 동기를 고백하는데 본인 딴에는 자신을 친아들처럼 사랑해준 양어머니 화완옹주에 대한 효심을 발휘하려고 했으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정우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바다에서 고기나 잡으며 살았어야 할 운명. 그런데 16에 갑자기 왕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화완옹주는 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단순히 양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었을 것입니다. 화완옹주가 사도세자 죽음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정우겸은 자신의 양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손 이산이 왕이 되면 화완옹주가 위험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세손을 막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정우겸이 정말로 효심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우겸의 선택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을 얻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우겸은 권력을 얻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정조를 죽이려 했고 대리청정을 막으려 했고 조정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 결과는 28세의 나이에 사약을 받는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을 탐하다 몰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수없이 많습니다. 정우겸도 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평민 출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의 평민이 병조 참판까지 오른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정우겸은 실력으로 출세했습니다. 비상한 머리와 정치적 수완으로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습니다. 만약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정조의 훌륭한 신하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정우겸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은 정우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우겸은 권력욕에 눈이 먼 악당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우겸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그리고 화완홍주는 정말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조카를 보호하려던 고모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화완홍주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